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22년도 기출문제, 그러니까 최근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회계 원리만 시험에 나오는 거죠. 회계관리 2급은요. 그 전체 문제는 40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와 같이 객관식 사지선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합격은 7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거고요. 자, 객관식 1번 문제를 볼까요? 1번에 보기 전에 우리는 KIFRS를 적용한다는 언급이 없다면 우리는 회계기준을 일반 기업 회계기준을 따릅니다. 구체적으로 얘를 적용하는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기업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 원리를 공부했고요. 자, 1번입니다. 재무적인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데요. 재무제표가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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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원가 명세서는 재무제표로 보고되진 않아요.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제조원가 명세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은 하겠지만 그것이 재무제표로 표시가 되진 않죠. 답은 2번이었고요. 자, 두 번째 문제. 계정 과목을 분류한 것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 우리가 끝에가 성급 비용으로 끝나지만 이건 비용이라는 거예요. 비용을 먼저 지급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성급이라는 개념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급 비용은 이렇게 회계 처리할 때 많이 사용됐죠. 1년 동안 이미 비용으로 나갔어. 예를 들면 보험료라는 비용이었다. 그러면 보험료 중에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보험료라는 비용을 먼저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비용이 아닌 걸 제하고 그것을 자산으로 대체할 때 우리가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 계정을 설정했죠. 성급 비용은 자산이죠. 자, 예수금은 급여가 지급될 때 원천 징수해 두었다가 부채 걸어놨다가 나중에 부채가 납부되는 방식이죠. 부채 대표. 선수금은 돈이 먼저 들어온 거잖아. 매출을 인식하기 전에 미리 들어온 부채 개념이죠. 나중에 부채가 사라지면서 수익으로 대응되는 거죠. 얘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죠. 자, 미지급 비용은 부채죠. 여기서 이 중에 올바르지 않은 것은 3번이고요. 자,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계정 과목이 조금 아리까리한 것들이 있잖아. 그치? 그 아리까리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성급으로 여러분 계정 과목은 선급 비용도 있다. 근데 성급금도 있어. 그치? 성급 비용, 성급금. 차이점 우리가 공부할 때 했던 거고요. 그리고 선급 또는 선납, 세금도 있어. 다 선이잖아. 먼저 돈을 준 것뿐이야. 나중에 사라질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와 관련된 계정으로 대체가 될 거죠. 다 특징이 뭐예요? 자산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성급의 반대가 뭡니까? 선수죠. 선수금도 있죠. 선수 수익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자산의 대변, 부채 계정이죠. 이렇게 두 개가 계정으로 많이 비교되는 문제로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계정을 분류하는 문제로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3번에 손익계산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미친대. 그러면 지금 문제를 보면 상품을 현금으로 팔았대요. 그러면 상품이 매출됐잖아.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잖아. 그럼 아니죠? 보험료를 비용이잖아. 카드로 지출했대. 미지급 금이긴 하지만 보험료 자체가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업무용 기계를 수선하는 용도로 수리비로 사용됐대요. 그럼 업무용 기계 수선 유지비가 사용되면 돈이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비용이 발생된 거죠? 영향을 당연히 미치죠. 자, 외상매입금을 지급했대요. 그리고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부채가 감소되겠죠. 그리고 뭐 돈이 나갔든 예금이 나갔든 나갔겠죠. 근데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그러면 이 둘은 둘 다 어디 계정입니까? 재무상태표 계정이니까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과 비용 계정이 없으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기업의 재산 상태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다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제끼고 우리가 분개해야 되는 것들을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종업원이 실수로 현금을 도난당했대.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죠. 현금이 감소됐고 뭐 감모손실을 처리하든 해야 되니까. 감모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은 어울리지 않을 거고 뭐 잡손실을 떨든 하겠죠. 거래처에게 계약을 체결했대. 계약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잖아. 지워. 급여를 주기로 하고 종업원을 채용했대.
결국 이 급여가 나간 게 아니잖아. 종업원을 채용만 한 것뿐이죠. 거래 아니죠. 거래처에게 상품을 3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주문을 했대. 주문, 계약, 채용 아무것도 아니죠. 화재로 소실됐대요. 손실 잡으면서 건물이 사라지겠죠.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죠. 그럼 두 개니까 답은 두 개.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총계적 원장이 이게 T자 계정이에요. T자 계정에 해당하는 것 중에 전개하는 경우에 이 거래를 여기다가 이제 옮겨 적으면 거래 증감 내용이 기입될 수 있는 곳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으래요. 가나 다라 중에 어디로 갈까요?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 전개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봅시다.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대요. 그러면 상품을 팔았으니까 분개할 때 어떻게 하죠? 상품 팔면 상품 매출 7만 원 잡죠. 그렇죠? 그리고 차변에 뭐 잡아요? 외상 매출권, 매출 채권 잡는 거죠. 이렇게 잡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매출 채권이 차변에 들어오네요. 그죠? 매출 채권 차변에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맞고, 그 다음에 얘가 문제인데, 상품이 매출되면 우리는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것이 얘가 이제 판매까지만 상품이 원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원가만큼 같이 감소하겠지. 같이 사라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얘를 동시에 이제 분개까지 물어보는 거야. 얘는 매출이 됐으니까 매가만큼 분개하고, 네가 원가 가지고 있는 거 예를 들어 여러분 7만 원에 팔았는데 실제로는 그 상품의 원가가 5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오늘 상품 5만 원짜리가 사라진 거죠. 그리고 차변에 그만큼이 매출된 원가라는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상품은 5만 원짜리가 대변에 나가겠죠. 출고. 그럼 상품이라는 재고자산 어느 쪽에 이 5만 원이 기재가 될까? 대변에 기재가 되겠죠? 그러면은 재고자산은 대변에 들어가고 매출채권은 차변에 들어가니까 나와 다를 구성하고 있는 답은 1번인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문제는 여러분이 유도리 있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얘는 확실한데 우리가 상품이 매출됐을 때 외상으로 팔았을 때 2분기만 하죠. 상품이 사라지면서 매출원가로 대응되는 이회계 처리는 대부분 기말에 결산할 때 한번 하잖아. 그치? 근데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무리 지문을 봐도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씩이 짝이 지어져 있어. 그럼 요것도 물어보는 거구나. 유도 있게 같이. 그러면 재고자산이라는 상품이 소멸되면서 매출채권이라는 게 생겼다고 하는 얘도 안 잡고 얘도 안 잡고 얘를 잡고 얘를 잡는 분계를 그냥 유추해서 문제를 푸는 걸 수도 있어. 이렇게 다 하시고 나서 얘가 대변, 얘가 차변 이렇게 집어넣으셔도 되고 객관적인 문제를 접근하는 거니까. 자, 5번에 1번이었습니다. 자, 6번 문제예요. 얘가 1기고요. 얘가 2기면 1기에서 마감된 게 2기로 넘어오는 거죠. 자, 2기 기말 자본을 구하래요. 기중에 자본 거래는 없었대요. 자, 그럼 여러분 2기가 기말 자본이 얼마인지 요거 찾는 거잖아요. 요거. 네가 찾으려고 보니까 막 빈칸들이 있단 말이야. 그 빈칸들은 메꾸면서 갑시다. 자, 1기 때부터 가야 돼요. 무조건. 자, 1기 때 기초자산이 900인데 기초부채가 300이었어. 그럼 기초자본을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600이었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기초가 있었어요. 근데 기말에 가보니까 기말 자산이 1200이 됐대. 그리고 기중의 자본거래는 없었대. 제가 얘를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쓰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기초 기말을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게 기초가 이 시점이고요. 기말 요 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기초자본이 이제 600원이었어요. 자, 근데 기중에 자본 거래가 없으면 손익의 이익만 반영되겠죠. 보니까 수익이 500, 비용이 300, 그래서 순이익이 200이었대. 그러면 그 200이 어디로 갑니까? 기초자본에서 기말자본을 증가시키니까. 기말자본은 800이 된 거야. 근데 기말자산이 1200으로 마감됐대. 그러면 기말부채는 차감해서 400으로 마감이 됐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X1년이에요. 그럼 X2년이 되면 X2년 기초는 뭐가 될까요? 이게 그대로 기초로 넘어오겠죠. 자, 기초에는 1200 넘어왔고 400 기초부채 넘어왔고 기초자본 800 넘어왔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똑같아. 1년 동안 순이익은
300이었어. 그러면 기말이 되면 800 기초자본에 당기순이익 300이 더해져서 기말자본은 1100이 되겠죠. 답은 나왔어요. 만약에 기말자본 1100을 물어본 거지만 만약에 기말 부채를 물어봤다면 그러면 여기 보시면 기말 자산이 1800이 됐잖아. 그러면 기말 부채는 700이었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요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훨씬 빨라.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그리고 T자 계정으로 장부를 그려서 이해하는 게 여러분이 이제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7번 문제. 3일에 보유하고 있는 당좌 자산의 자료입니다.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무엇입니까? 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미수금은 아무 상관없고 자기합수표는 무조건 현금. 만기가 X2년도 2월 중에 도래되지만 결국에는 만기는 1년짜리였어. 그럼 현금성 자산 아니고 단기 투자 자산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2월 중에 도래했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만기가 몇 년짜리였느냐가 기준이지. 취득하고 나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니까 얘도 아니에요. 그러면 금액은 1000만 원 뿐이죠. 답은 여기 1000만 원 아니고 요거 안 되네. 요거 빠졌네. 큰일 날 뻔했네. 1000만 원에다가 요거 그다음에 자기합수표 250 더하면 1250. 답은 요거. 그걸 못 봤어요. 자기합수표까지 포함. 자, 8번 문제. 주식에 대해서 100주를 1000원에 취득하고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잡았습니다. 뭐 그러면 10만 원이었어요. 취득과 관련해서 거래 원가가 10,000원이 지출됐는데 10,000원은 별도로 비용 처리하죠. 그리고 나서 엑셀연도 기말에 유가증권의 공정가치가 1,200원이 되었대. 평가손익이 얼마니? 그러면 얘는 포함하지 않지. 10만 원짜리가 12만 원이 되었으니 2만 원만큼 평가이익으로 인식하면 되겠죠. 이게 답이고요. 만약에 당기손익에는 얼마가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2만 원인데 이 거래 원가 10,000원을 별도로 비용 처리했으니까 그럼 비용 10,000원에 평가이익이 2만 원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10,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취득 시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문제고요. 8번 문제. 자, 9번입니다. 유가증권에 보유하는 보유하는 기간 동안의 회계 처리 가장 옳은 것은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보유 기간 중에는 관련 손익이 인식이 안 될까? 상각 후 원가에 의해서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면서 만기 보유 증권의 원가에 가산되죠.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죠. 틀렸고요.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치 평가하는 거 맞죠. 근데 그 평가 손익은 당해 연도 단기 손익에 반영하죠. 기타 포괄에 반영하지 않아요. 기타 포괄에 반영하는 건 매도죠. 3번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얘는 시장성이 없는 걸 물어보네. 시장성이 없는데 그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는 당연히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그러면 공정가치 평가합니까? 그냥 취득 원가로 평가합니까? 원가법. 이게 원가법이었어요. 이게 맞네요. 4번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이 기타 포괄로 가는 거지. 그치? 이게 바뀌어졌네. 설명이. 9번은 3번이 옳은 설명. 10번 문제. 3일이 인식할 대손상각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봅시다. 주식회사 3일에 기말의 매출채권 잔액은 20일에 그리고 대손 추계액은 4,000원이래요. 기말 결산하기 전에 충당금 잔액은 2,000원이래. 그러면 4,000원에서 2,000원 차감하면 되잖아. 그러면 얼마만 보충하면 됩니까? 2,000원만큼을 대손상각비 2,000원 잡고 충당금으로 2,000원 설정하는 거죠.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000원 보충액. 이 대손 추계액은 20만 원 채권 잔액에다가 곱하기 몇 퍼센트 했을 때 설정하고자 하는 추산액. 이게 4,000원 아예 준 거야. 그러니까 대손율을 주지 않고 아예 계산된 대손의 설정액을 준 거죠. 대신 우리가 설정하기 전에 관련된 충당금 잔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보충해서 설정하니까 보충법이었고요. 11번 문제. 매출원가는 얼마입니까? 그 매출원가는 딱 보자마자 상품의 기말, 기초잔액이 있고요. 매입액 중에서 56만 원의 매입액 중에 매입 할인이 있어요. 그럼 차감하죠. 매출 할인이나 총 매출액은 뭐 고려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순매출액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관련이 없고.
그럼 요거 그냥 바로 해도 되고요. 한번 상품에 대한 T자 계정으로 연결해 보면 기초 재고액은 18만 원, 총 매입액은 56만 원이지만 매입했을 때 할인해 준 게 15,000원이니까 그 둘을 차감하면 실제로 순수하게 매입한 금액은 54만 5천 원. 그중에 기말 재고액이 25만 원. 이건 나머지. 기초가 있었고 내가 매입을 했는데 그중에 기말에 남아있는 걸 제하면 그걸 차감했을 때 나오는 게 매출에서 내가 소멸된 금액을 말하는 거죠. 이게 47만 5천 원이 매출원가. 11번에 2번. 자, 12번 문제. 재고자산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면 그게 뭐든 유형자산이죠. 그렇죠? 재고 아니야. 재고자산은 판매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게 재고지. 판매됐다면 재고자산 아니죠. 판매가 되지 않았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거기다가 도착지 인도 기준에 의해서 판매했는데 운송 중이야. 도착할 때까지는 여전히 내 재고인 거 맞죠? 도착하는 순간 내 거 제하고 상대방의 재고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13번 문제. 감가상각비 X 1년도 감가상각비 구하래요. 자, 아래 보니까요. X 1년도 10월 1일에 차량 운반구를 1200에 구입했고 X 1년 12월까지 계속 사용 중이래. 몇 개월 썼는지 볼까? 10월, 11월, 12월. 지금 3개월 쓴 거죠. 사용한 거죠. 자, X 1년도 1월 1일에 200만 원의 건설 중인 자산이 있었고 X 1년도 12월 말일에 현재 계속 건설 중이래.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안 하죠. 무시하시고요. 자, 마지막 정액법으로 4년간 잔존가치 없는 상태로 감가상각을 한대. 그럼 얘가 대상이네. 정액법은 1200만 원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고 그것을 4년으로 나누면 돼요. 연수를 가지고 나누는 거죠. 자, 나누시면 300인데 이건 연산각비고 우리는 지금 연산각비 12개월 중에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만 감가상각을 해야 되네. 그러니까 75만 원. 3개월치 75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13번은 1번. 75만 원. 월할상각 중요하고요. 14번. 기계장치에 적용된 감가상각의 방법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래요. 감가상각이요. 1000만 원의 감가상각을 1, 2, 3년치 중에 처음엔 500, 그 다음 연도에는 오히려 적게 들어갔네. 3차 년도에는 더 적게 들어갔네. 그치? 그러니까 누계액이 점차 증가하는데 감가상각비가 매년 증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년 감소하고요. 매년 동일하지도 않아요. 그쵸? 자, 그럼 이렇게 계산되는 방식은 이거죠, 이거. 그 매기간 균등은 아닌 것 같고 잔존가액을 연수로 나누지 않았죠. 기간이 경과될 때마다 상각액이 증가돼? 아니, 감소되죠. 그러면 이 방법이 뭐였어? 이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정률법이죠.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해. 아니, 누계액을 차감하죠. 죄송해요. 아, 졸려서 그런가 봐. 누계액을 차감해. 그리고 상각률을 곱하지. 그럼 취득원가에서 누계액을 차감한 게 뭐야? 장부가액이지 뭐. 전년도에 감가한 이 잔액. 그 누계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하는 방식. 지금 이 문제는 그 상각률을 차감하는 상각률을 장부가액에 곱하는 이 방식이 정률법인 걸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감가상각에 대한 방식을 숫자를 가지고 유추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15번에 USA라는 주식회사가 최근에 인수합병한 사업과 관련된 신문 기사래요. 3일은 지난달 미국에 있는 회사 USA와 에게 자동차 운송사업 부문을 2조에 팔았대요. 3일이 넘긴 이 운송사업 부문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8천억.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얘가 이제 한 8천억 정도 된다는 거죠. 자, 이 계약과 더불어 US가 인수한 그 부문은 3일의 자회사인 용산자동차에 향후 10년간 모든 해외 운송 물량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대. 와, 그럼 갖고 있지. 왜 팔았어? 그치? 자, 우리 회사가 나중에 이후에 사업을 할 때 운송 물량을 이 회사가 적극적으로 다 가져가는데 이걸 USA가 산 거야. 팔았대. 8천억밖에 안 되는데 2조에 팔았대. 그럼 어마무시한 이익이 생긴 거죠. 자, USA의 회계팀은 위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산 취득,
취득한 사람의 입장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주장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생기는 게 영업권이죠. 그쵸? 8천억과 2조 원의 차이. 그게 내가 이제 이 회사가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전제하고 영업권을 산 거잖아. 그 영업권의 가치가 얘가 말하는 게 뭘까? 독점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계약 10년간. 그러니까 10년간 돈벌이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걸 미래적인 잠재적 이익을 보고 USA가 투자한 거죠. 2조를 투자한 거죠. 8천억밖에 되지 않는 기업을. 자, 그럼 틀린 말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 김삼일이 얘기했어요. 이번에 그 3일로부터 내가 인수합병하기 위해서 총 2조를 처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봤어. 일단 우리가 인수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8천억인데 2조를 지급했으니까 추가로 1.2조 원이 나간 건 자산으로 기록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근데 그 자산, 얘는 맞아. 두 번째, 추가로 지급한 1.2조 원은 향후 10년간 독점 계약에 의해서 무형자산 처리하는 거 맞고요.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순자산 가치보다 더 지급한 금액인 영업권으로 처리합니다. 맞아요. 이 자동차 운반 사업 부문은 향후 높은 성장이 예상되니까 취득한 모든 자산은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지. 취득한 모든 자산이라는 게 얘가 이제 이만큼의 자산을 또 취득한 거잖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기간 동안 당연히 감가상각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답은 최경기 4번이 올바르지 않은 섬. 이게 영어권인 거야. 그 차이가. 자, 16번 문제. 회계 추정의 변경 후에 변경한 연수의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계 추정을 변경을 했어. 그리고 나서 변경한 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증가됐대. 매출채권의 대손 예상률을 높게 설정하면 당기순이익이 증가되겠어요? 비용이 그만큼 추가되면 당기순이익은 감소하겠죠. 그렇죠? 정액법으로 생각하는 무형자산의 연수를 연장하면 매년 똑같이 이만큼 처리하다가 연수가 연장되면 그만큼 감가상각비를 낮게 측정하겠죠. 그러면 비용이 적어지면 이익은 증가되겠죠. 얘가 그렇겠네요. 두 번째, 정률법으로 하는데 연수가 단축됐대. 그럼 률이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상각은 과대 계상되겠죠.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감소하겠죠. 정액법으로 잔존가치를 감소하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는 건데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감소시키면 감소시킨 금액을 연수로 나눌 때 감가상각비는 원래보다 과대 계상되겠지. 그치? 이 중에 올바르게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건 2번이었고요. 자, 17번 문제. 3일의 시산표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수정 분계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상품에 75만 원의 외상을 매입했는데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한 것으로 처리했대요. 그러면 외상 매입이라는 부채를 잡았어야 되는데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 처리했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당좌 예금을 죽이고 외상 매입금으로 분개를 해야 되겠지. 당좌 예금을 차변에 오면서 외상 매입금을 대변을 잡아줘야 되니까 답은 1번이겠네. 이미 지금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는 얘기는 당좌 수표만을 의미하니까요. 당좌 예금으로 나갔던 거 죽이고 그 자리에다가 외상 매입금이라는 원래 본 부채 계정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1번이었고요. 자, 18번 문제. 유동부채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선수금 유동부채죠?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약정하고 수취한 수익이 있었어. 근데 그게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이래. 근데 지금 얘가 말하는 거는 선수금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선수 수익을 의미하는 거지. 그렇지? 차기에 속한 수익을 대체하는 부채 계정과 선수금은 딱 단순하게 뭐만 생각하면 될까? 계약금을 수령했을 때 잡는 거야. 그치? 18번은 아무리 봐도 1번밖에 답이 없을 거예요. 나머지 한번 봅시다. 예수금은 거래처나 특별히 종업원들에게 급여 줄 때 원천징수했다가 나중에 납부할 때 그때까지만 잡아놓는 거. 자, 미지급 비용은 이자 비용이나 임차료 같은 비용 발생은 됐으나 현금이 안 나갔어. 재무회계는 발생 기준이 원칙이니까 기간이 경과됐지만 발생은 됐고 지급은 안 된 걸 미지급 비용으로 대체하는 거죠. 단기법인세 부채, 법인세를 기준에 원천징수, 중간연합을 빼고 선납자금 빼고 나머지 지급해야 되는 거 남겨놓는 계정. 그걸 우리가 미지급 법인세라고 불러요. 1번은 선수수익과 선수금을 비교하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다음에 시장 상황에서 사채를 발행할 경우 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차변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지금 이자율의 차이예요. 시장 이자율은 5%인데
액면이자율이 10%야. 액면이자가 높아. 액면이자가 높으면 뭐죠? 할증이죠. 그럼 여러분 이거 분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사채를 발행했으니까 돈은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발행한 부채를 사채로 잡아. 그리고 할증 발행 차금은 이쪽 중에 대변에 붙죠? 사채가 더 발행이 높게 됐어. 그러니까 현금은 더 많이 들어왔을 거고. 그럼 질문은 차변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을 물어봤네. 얜 대변이고 얘만 차변이죠. 답이 그러면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개를 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뭐 어떻게 풀든 답이 되겠지. 만약에 문제에서 차변이 아니라 대변에 들어갈 계정을 맞는 걸 고르세요. 그럼 답이 2번이었겠지. 이게 대변 금액이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할인은 없지. 할인 아니면 할증인데 이 경우는 할증이죠. 액면이자가 높으면 할증. 액면이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 액면이자가 낮아. 그러면 할인이야. 액면이자가 높아. 그러면 할증이지. 시장이자율하고 비교해서. 자, 20번 문제. 비유동부채 해당하는 것 중에서 모두 다 비유동부채가 맞으면 골라보래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3년 만기 사채래요. 비유동이죠. 유상증자로 유입된 현금 중에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했대. 근데 주식을 발행할 때 생기는 계정은 부채 계정이 아니라 자본 계정이니까 보자마자 그냥 과감하게 제끼시고요. 단기 중에 상품 매입하면서 2년짜리 어음 발행했대. 지급어음인데 상품 매입에 대한 지급어음. 근데 거기다가 2년 만기니까 비유동 맞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몇 년인지 얘기하지 않아요. 무조건 비유동이야. 이유는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퇴직을 언제 할지 알 수 없잖아. 미리 내가 그것을 대비하는 것 뿐이지. 그러면 20번의 답은 3번 이렇게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좌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기출문제를 좀 나누어서 이렇게 하나 나누고 두 개 나누고 이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첫 번째 기출문제 중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